김정은 벤츠를 직접 수입하던 북한 외교관이 러시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주영 회장 건설 장비를 받아 공화국 영웅이 된 아버지 덕에 누구보다 탄탄한 충성군자였던 그가 어느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족과 함께 호련히 종적을 감췄습니다. 러시아 언론이 발칵 뒤집히고 보위부가 추적에 나섰지만 그는 이미 48시간 만에 새 나라를 건너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어요. 카페에서 커피 향이 흘러나오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아무도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그 어떤 것도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가끔 꿈처럼 느껴집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았거든요.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벤츠 승용차를 직접 수입해서 평양으로 보내던 사람이었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한 외화벌이 기업 수십 개를 손에 쥐고 총괄했었죠. 당이 시키면 무엇이든 했고 수령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던 날 저는 러시아 공항 출국장에서 아내와 11살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탑승구 앞에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우리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으로 가는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북녘톡톡 채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황해남도 신원 광산 석탄 먼지가 가득한 갱도 속에서 곡괭이를 들던 분이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광부 집안이라는 건 출발선이 낮다는 뜻입니다. 당 간부 집안도 아니고 군인 집안도 아닌 그냥 흙을 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탄광에서 일하던 분들처럼 고되고 어두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인생이 군대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군에 입대하신 아버지는 전투에서 엄청난 공훈을 세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훈인지는 가족들한테도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북한에서 그런 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공화국 영웅이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 가장 높은 영예입니다. 독립유공자처럼, 아니 그보다 더 국가가 대대손손 챙겨주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이 세운 공로가 자식들의 미래를, 손자들의 미래까지 바꿔놓는 겁니다. 광부 집안이 하루아침에 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충성 집안으로 올라선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는 당의 핵심 인물이 되셨고 중요한 임무들을 맡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1990년대 말 아버지한테 정말 특별한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주영 회장 아시죠? 현대그룹 창업자이시잖아요. 그분이 1990년대에 소떼를 몰고 북한으로 건너가서 금강산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것, 우리나라 어른들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 현대에서 금강산 개발과 각종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북한으로 건설 장비들을 보냈습니다. 굴삭기, 불도저, 크레인 같은 중장비들이 줄줄이 들어간 거예요. 그 장비를 받아서 관리하는 부대의 책임자가 바로 저희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현대 건설 장비를 눈앞에서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했어요. 북한에 있던 건설 장비는 죄다 일본산이나 중국산, 러시아산이었거든요. 낡고 불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장비는 차원이 달랐던 거예요. 일단 운전석이 편했습니다. 일본 장비들은 열선도 없어요. 러시아 겨울에 그 쇳덩어리 안에 앉아 있으면 손발이 얼어붙는데 현대 장비는 열선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조수석에 테이프 녹음기에 라디오까지 달려 있으니 일하면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 중장비 운전사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신기해했겠어요. 그런데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라디오와 녹음기를 그냥 뒀겠어요? 다 뜯어냈습니다. 싹 다요. 외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장치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열선이야 추위 막는 거니까 놔뒀지만 라디오와 녹음기는 전부 떼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치사한 일입니까?
남의 나라 회사가 친절하게 달아준 편의 장치를 주민들이 혹시라도 외부 세계 소식을 들을까봐 전부 뜯어낸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참 씁쓸했습니다. 그 현대 건설 자재로 뭘 지었냐고요? 유경종합체육관입니다. 평양 보통강 변에 있는 체육관이에요. 유경, 이 이름이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평양의 옛 이름입니다. 보통강 변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버들, 유자에 서울경자를 써서 유경이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유경 호텔 옆에 체육관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유경 호텔 아세요? 세계 건축사에서 망작 중의 망작으로 꼽히는 그 삼각형 모양의 거대한 호텔이요. 1980년대에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 된 그 건물 말이에요. 그 호텔 바로 옆에 현대건설 자재로 유경종합체육관을 올린 겁니다. 게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주영 회장의 이름이 새겨진 채로 그 자재가 평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반미를 외치는 북한 땅에 대한민국 기업 창업자 이름이 박힌 채로요.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게 이런 거겠지요.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는 더욱 당의 신임을 굳혔고 우리 집안은 평양에서도 알아주는 충성 집안이 됐습니다. 그 충성심은 고스란히 저한테로 이어졌어요. 저는 17살에 평안남도 군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으로 공훈을 세우셨으니 저도 군인의 길을 걷는 게 당연했어요.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에 저는 곧바로 평양의 인민경제대학 경제무역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인민경제대학, 이름만 들으면 그냥 평범한 대학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학교는 김일성이 직접 만든 학교입니다. 전국에 있는 현역 군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골라내서 당과 국가가 직접 교육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특수교육기관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저는 선발 과정 없이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공화국 영웅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에서 이 정도 집안이면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서 일군 공군인데 그 혜택을 자식이 누리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당시에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민경제대학에서 저는 경제와 무역을 공부했습니다. 해외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외국과의 교역 실무를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회인지 알면서도 그 속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였던 거죠. 모순적이지만 저는 그때 그 모순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충성스럽게 배우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된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졸업 후 저는 대외경제성에 들어갔습니다. 대외경제성 여러분한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통상교섭부랑 비슷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무역이랑은 다르게 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역할을 전담하는 곳이에요. 북한 경제의 진짜 심장부라고 할 수 있죠. 돈이 가장 많이 도는 곳이고 그만큼 권력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외경제성에 들어간 순간부터 저는 평양에서도 다른 급의 삶을 살게 됐어요. 일반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옥수수를 사고 팔 때 저는 해외 달러를 만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처음 배속된 곳은 종합과였습니다. 종합과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대표부 가족들 관리, 상황 파악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행정 처리를 해주는 일이죠. 또 하나는 암호 전문 처리였습니다. 평양 본국에서 수령의 지시가 내려오면 그걸 암호 전문으로 변환해서 해외 각 지부에 타전하는 거예요. 왜 암호냐고요? 김정은의 지시 내용을 외부에서 알면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든 중국 정보기관이든 러시아든 누구나 북한 외교 전문을 감청하려고 늘 눈을 번뜩이거든요. 어떤 물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차량이 들어가는지,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조금이라도 새어나가면 제재에 걸리거나 작전이 들통납니다. 그래서 모든 지시는 암호로 처리했어요. 그 무렵 저한테 특별한 임무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명어부대, 정확히는 호위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김씨 일가를 직접 경호하는 부대예요.
북한에서 가장 폐쇄적인 조직이고 그 어떤 기관도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철벽 같은 곳이죠. 이 명어부대 안에 37호실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또 오부와 이가가 있어요. 저는 이 이가에서 은수기 업무, 즉 수령께서 필요로 하시는 물품을 조달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이가에서 은수기 업무, 즉 수령께서 필요로 하시는 물품을 조달하는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중 핵심이 자동차였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김정은이 이동할 때면 새까만 고급 승용차가 수십 대의 경호 차량에 둘러싸여 달리는 장면을요. 그 차들이 어떻게 평양으로 들어갔을까요?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사치품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벤츠나 마이바흐 같은 최고급 승용차는 물론이고 일정 가격 이상의 물건은 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김정은의 차고에는 해마다 최신형 벤츠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요? 그 방법을 제가 만들고 실행한 사람이에요. 자,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해외 각지에 나가 있는 명어 지사와 외교 대표부들이 시장 조사를 합니다. 벤츠 S560이다. S600이다. 마이바흐가 새로 나왔다. 어떤 모델이 지금 출시되는지,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자료를 쫙 올려보내는 거예요. 사진도 붙이고 재원도 넣고요. 그러면 호위국에서 그걸 보고 딱 선택합니다. 이걸로 한 대, 저걸로 한 대. 가격은 묻지도 않아요. 수령을 모시는 차인데 가격이 문제겠습니까? 최고로 좋고 최고로 비싼 걸 가져오면 그만이에요. 차종이 결정되면 이제 본격적인 수입 작전이 시작됩니다. 절대 북한 사람 이름으로 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간 제재에 걸리니까요. 외국인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사람 이름으로 벤츠를 삽니다. 그 다음 그 차를 영국으로 보내면서 명의를 바꿔요. 영국에서 다시 싱가포르로, 싱가포르에서 마카오로, 마카오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렇게 나라를 몇 개씩 거치면서 차를 세탁하는 거예요. 돈 세탁처럼 차 세탁을 하는 겁니다.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인 계좌, 싱가포르 계좌, 유럽 법인 계좌를 이리저리 거치면서 자금 추적이 안 되게 만들죠. 이렇게 하다 보니 벤츠 본사에서는 자기네 차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미국이 벤츠 본사를 불러다 놓고 당신들이 대북 제재 위반하고 몰래 북한에 파는 거 아니냐고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벤츠 본사는 전 세계 지부를 다 조사했는데 아무 지부도 우리가 팔았다고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몰랐던 거예요. 외국인 명의로 몇 나라를 거치다 보니 추적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온 차는 어떻게 평양으로 들어가냐고요? 사실 이게 가장 기막힌 부분이에요.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 사이에 북한 수송기가 직항으로 다닙니다. 그 수송기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차를 싣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관 검사, 당연히 못하게 합니다. X선 검사도 안 돼요. 호위국 차량이 거기다 실려 있는데 누가 감히 열어보겠습니까? 중국 단동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단동에서 신의주 넘어오면 거기서 호위국 군관들이 직접 차를 접수하러 내려옵니다. 군관들이 자기 차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벤츠 받아가지고 평양으로 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 들어와서는 일반 도로를 안 타요. 123도로라고 여러분, 이 도로 들어보셨어요? 북한의 김씨 일가만 다닐 수 있는 전용 도로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도로 옆에 나란히 있는데 일반 차량은 절대 못 들어가요. 단속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다른 차도 없어요. 그냥 쫙 뻗은 도로를 고속으로 달려서 평양 호위국 창고까지 직행하는 겁니다. 저도 군관들이랑 같이 그 도로를 타봤는데 참 묘한 기분이었어요. 수령만 타는 도로를 내가 달리고 있다는 게요. 제가 재직하는 동안 이렇게 수입한 차가 총 9대입니다. 벤츠 최고급 세단이 수대, 신위대, 경호용 차량들이 수대, 카니발 같은 합차까지 포함해서 9대예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 대에 수억 원씩 하는 차들이 9대인 거죠. 북한 주민들이 한 달에 옥수수 몇 킬로그램으로 연명하는 동안 수령의 차고에는 이런 차들이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 모순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차만이 아니었어요.
김정은이 쓰는 비누 특별한 비누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종류인데 한 번 납품할 때 2개씩만 들어갑니다. 구매 전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먼저 보내야 해요. 이게 맞는 건지 확인을 받고 언제까지 드려라 하면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대령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큰일 나요. 팔찌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산,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음식 재료, 의약품, 전자제품 수령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든 구해다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막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장례식. 그때 두 분의 관을 싣고 운구한 차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링컨 컨티넨탈입니다. 미국 차예요. 그것도 미국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미제 놈들이라며 악의 축으로 부르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죽어서 마지막 가는 길에 탄 차가 미국 링컨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중에 이 아이러니를 생각할 때마다 참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한다면서 죽어서도 미국 차에 실려가는 게 말이 됩니까? 살아서는 벤츠 타고 죽어서는 링컨에 실리고 수령개인의 취향이 체제의 구호와 얼마나 다른지. 그게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모든 일이 영광스럽다고만 생각했어요. 수령을 직접 모시는 일 아닙니까?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공운을 세우셨다면 저는 수령의 일상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 거라고요. 집안의 충성심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2007년 저는 드디어 해외 파견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발령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무역 참사부 부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떠나기 전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하나 받게 됩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윤종호 대외경제상의 아내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대외경제상이면 제 바로 윗선 상관의 부인이잖아요. 인사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조그만 쪽지를 꺼내서 저희 아내한테 슬며시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서 열어보지 말고 러시아 도착하고 나서 열어봐요. 저는 그게 뭔가 싶었지만 상관 부인이 주는 거라 그냥 챙겼습니다. 쇼핑 부탁인가? 러시아산 화장품 사다 달라는 건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고 나서 아내가 그 쪽지를 열었습니다. 쪽지 안에는 웹사이트 주소가 3개 적혀 있었어요. 드라마넷, 놀자. 그리고 또 하나 전부 한국 드라마 스트리밍 사이트였습니다. 무료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대외경제상 사모님이 해외 나가는 사람한테 한국 드라마 사이트 주소를 몰래 전해준 거예요. 저는 그 쪽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높은 집안 사모님도 다를 게 없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쪽지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정시대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표트르 대제가 건설한 도시로 유럽 스타일의 웅장한 건축물들이 즐비하고 네바강이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죠. 여러분이 TV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셨을 법한 그림 같은 도시예요. 평양에서만 살던 저한테는 모든 게 다 낯설었습니다. 건물의 규모도, 거리의 분위기도, 사람들의 표정도요. 저는 경제무역 참사부 부대표로서 그 도시를 거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우리 참사부는 조금 특별한 기관이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사관 지시를 거의 받지 않는 사실상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됐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2001년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직접 지시를 내려서 설립한 기관이라서 독자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극동 지역과 북방 지역의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독립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난도 컸어요. 제가 맡은 임무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러시아 내 북한 외화벌이 기업들 총괄 관리였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는 북서부 지역에만 수십 개,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극동 지역 북한말로는 원동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도 40개 가까운 지사가 있었고 러시아 전역으로 따지면 70개에서 80개의 북한 기업 지사가 있었어요. 건설, 회사, 노동자 파견 업체, 무역 회사, 식당, 피복 공장 이름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외화를 벌어서 평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둘째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관리, 건설 현장, 농장,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이탈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도 포함됐습니다. 쉽게 말해 도망 못 가게 관리하는 일이에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외화 상납이었습니다. 저한테 배당된 연간 목표액이 4만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매년 평양 본국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걸 채우려면 공식 업무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야 했어요. 제가 한 사업 중 하나가 러시아 맥주 수입이었습니다. 발티카 맥주라고 아시나요? 러시아를 대표하는 맥주 브랜드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인데 북한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들이 러시아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 맥주의 맛을 들인 거예요. 귀국하고 나서도 발티카 맥주 생각이 난다고들 했어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기는 법이죠. 저는 중국 사람을 끼웠습니다. 외교관이 직접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중국 무역상과 계약을 맺어서 컨테이너로 발티카 맥주를 중국 대령까지 보내고 거기서 다시 북한 배편으로 평양으로 들여보내는 방식이었어요. 꽤 짭짤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발티카 맥주는 북한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2001년에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여러 시설을 둘러봤는데 발티카 맥주 공장도 참관한 거예요. 거기서 맥주를 한 모금 마셔보고는 감탄했나 봅니다. 야, 이거 맛있다. 우리도 이런 맥주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듬해인 2002년 6월에 대동강 맥주 공장이 세워지고 대동강 맥주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최고 인기 맥주인 대동강 맥주의 원조가 바로 발티카인 거예요. 북한 사람들한테 발티카 맥주 하면 아, 대동강 맥주의 원조다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러시아에 나가 있는 북한 기업 사장들이 저한테 잘 보이려고 줄을 섰습니다. 저한테 허가권이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 새로 지사를 내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면 제 승인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장들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손이 비지 않았습니다. 킹크랩을 한 박스씩 들고 오질 않나. 시바스 리갈 위스키를 가져오질 않나. 한 병에 100달러짜리 위스키를 그냥 들고 오는 거예요. 남으면 싱크대 옆에 그냥 놔두고 갈 정도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우리끼리 모이면 노는 방식도 달랐어요. 대동강 머란봉, 처대소에서 운영하는 유람선, 이게 김씨 일가가 타는 유람선이랑 비슷한 스타일의 배예요. 거기서 양고기 구워 먹으면서 대동강을 유람하는 게 평양 고위층들의 놀이였거든요.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놀았습니다. 저녁엔 노래방에 가고 대동강 호텔에 있는 노래방은 방음 장치가 3겹이나 됩니다. 아무리 크게 노래를 불러도 밖에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아요. 식당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300달러를 꺼내줄 정도로 돈을 썼습니다.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북한 주민들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달러도 안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나온 외교관들은 식당에서 처음 본 사람한테 300달러를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줬어요. 그게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냥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로 떠나기 전날 대외경제상 사모님이 몰래 쥐어준 쪽지. 그 안에 적혀있던 한국 드라마 스트리밍 사이트 주소 있잖아요. 아내가 그 사이트를 열어본 거예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혼자 봤는데 어느 날 제가 방에 들어갔더니 화면에서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봤어요. 그런 걸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드라마? 자본주의 체제 선전물이지. 뭘 볼 게 있냐고요. 주변에서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방에서 드라마 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추어당이었습니다. 해를 품은 달도 봤고 나중에는 해양의 후예도 봤다고 하더군요. 회차를 기다리면서 보게 됐다고 다음 편이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다가 중독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아내 방을 지나치다가 잠깐 멈춰섰습니다. 화면에 한국 드라마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배우들이 마트에서 뭔가를 사는 장면이었는데 진열대에 물건이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과일 코너에는 저 혼자 보기도 힘든 과일들이 수십 가지 놓여 있고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카트에 담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요.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업무상 저는 아침마다 구글을 통해 연합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외교관들은 해외 정세 파악을 위해 인터넷 사용이 허용됐거든요. 네이버 같은 한국 사이트는 안 됩니다. IP 추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구글을 통해 우회해서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한 관련 해외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북한 식량난, 탈북자 증언, 정치범, 수용소 평양에서는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미국이 만들어낸 반공화국 선전이라고 치부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기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였어요. 다양한 나라의 언론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었어요. 탈북자들의 인터뷰가 있었고, 위성 사진이 있었고, UN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걸 다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정부 욕을 마음대로 했어요.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아무 데서나 대놓고 대통령 욕을 했습니다. 그걸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수령에 대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수용소에 가는 나라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러시아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북한은 어떤 나라냐고, 김정은은 어떤 사람이냐고. 그때마다 저는 위대한 지도자이시다라고 대답했죠. 러시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피식 웃는 게 느껴졌어요. 그 웃음의 의미를 저는 못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러시아에 있으면서 아들 문제로 한바탕 일이 생겼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외교관 자녀도 7살이 되면 반드시 평양으로 보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북한에서 다녀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7살이 되면 부모를 떼어놓고 평양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5년간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야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인질이에요. 자식을 북한 안에 잡아두는 거죠. 부모가 해외에서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저도 아들을 7살에 평양으로 들여보냈었어요. 그런데 4학년이 된 아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평양에 출장을 갔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4학년이면 10살인데 북한 규정상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데려올 수 있거든요. 5학년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아들 나이를 2살 올렸습니다. 신분증 출생 연도를 바꾼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돈이 있고 인맥이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경찰한테 $100를 쥐어줬어요. 그러자 출생 연도를 바꿔주군요. 그 다음 외무성 일국장이 마침 저랑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같이 근무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보통 몇 달이 걸릴 일을 5일 만에 끝냈어요. 뇌물 하나, 인맥 하나로 아이 나이를 2살 올린 겁니다. 9살 아이가 서류상 12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들을 다시 데려와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러시아 생활이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축구도 하고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눈이 반짝이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뭔가 마음 한구석에서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를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면, 이렇게 뛰어노는 아이를 다시 소년단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요.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균열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여름, 그 밤 10시가 넘어도 하늘이 희뿌옇게 밝습니다. 백야라고 밤 10시가 넘어도 하늘이 희뿌옇게 밝습니다. 해가 지는 건지 뜨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그 묘한 빛깔 아래서 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구글을 열어 연합뉴스를 훑고 러시아 기업 사장들과 통화 일정을 잡고 평양에 올릴 보고서를 정리하는 늘 반복되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암호 전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해독 코드를 꺼내서 전문을 풀었어요. 평양 본국에서 보낸 전문이었습니다. 내용은 놀랍도록 짧았어요. 김성훈 부대표는 즉시 귀국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 없음, 배경 설명 없음, 그냥 즉시 귀국하라. 저는 그 전문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이유 없이 귀국 명령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좋은 소식이면 내용을 함께 통보합니다. 승진이면 다음 자리를 알려주고, 포상이면 그 내용을 명시하죠. 새 발령지면 부임 날짜도 함께 와요.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즉시 귀국만 달랑 적혀 있다면 외교관 사회에서 그건 매우 불길한 신호입니다.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를 받아야 한다거나 누군가의 고발이 들어왔다거나 위에서 지켰다거나. 저는 전문을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직원들 앞에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국에 볼일이 생겼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경우의 수를 따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최근에 업무상 실수가 있었나? 러시아 기업 중에 문제가 생긴 데가 있나? 아니면 내가 연합뉴스 본 게 감청된 건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양에 있는 지인들한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어요. 드러나지 않게 마치 그냥 안부를 묻는 것처럼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 귀국 명령의 배경이 뭔지 은밀하게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는 계속됐어요. 밤에도 창밖이 밝으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백야 탓만이 아니었어요. 이유를 모르는 불안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숙모였습니다. 제 삼촌의 아내예요. 저랑 피를 나눈 친척도 아니고 솔직히 가깝게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어요. 형식적으로 이어진 먼 인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숙모가 성경책을 보급하다가 현장에서 보위부에 체포됐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성경책 유포 이게 어느 정도의 죄인지 아세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미국 제국주의 사상을 유포하는 특대형 반국가 범죄예요. 가정에서 몰래 성경을 갖고 있다가 걸려도 수용소에 가는데 그걸 팔고 다녔으니 숙모는 10년형을 선고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삼촌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추방 조치를 받았어요. 평양에서 지방으로 요주의 인물 딱지를 달고 쫓겨난 거죠. 그리고 저한테 연좌제가 적용됐습니다. 연좌제 여러분 중에도 일제시대나 6.25 이후 이야기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북한은 3대에 걸쳐 연좌제를 적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북한은 3대 산다에 걸쳐 연좌제를 적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손자까지 그 죄를 짊어지는 겁니다. 해방 직후 38선 이남으로 넘어간 사람의 자손이 지금도 성분이 나쁜 취급을 받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데 3대도 아니었습니다. 혼인으로 이어진 숙모의 죄가 저한테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숙모를 평생 몇 번이나 만났겠어요. 같이 밥을 먹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사람이에요. 성경책은커녕 종교 얘기를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숙모가 성경책을 팔다가 잡혔다는 이유로 저한테 귀국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아무것도요. 하지만 북한 체제 안에서는 그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연좌제 앞에서 개인의 결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숙모가 조사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대지 않으려고 대신 저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미 해외에 나가 있어서 바로 붙잡히지 않을 사람, 연줄 있는 사람 이름을 대서 사건을 매듭지으려 했던 거겠죠. 어떤 의도였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한테 낙인이 찍힌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계속 돌렸어요. 귀국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을 받겠죠. 조사를 받겠죠. 그 결과에 따라 어딘가로 보내질 수 있어요. 저는 외교관이라 해외에서 접한 정보들을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반공화국 선전이라고 치부했지만 외부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일관됐어요.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설령 조사를 잘 버텨낸다 해도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오점이 생긴 이상 저는 더 이상 해외 파견 자리에 있기 어렵습니다. 귀국하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9년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런데 귀국을 거부하면요. 그건 더 나빠요. 도망친 걸로 간주됩니다. 반국가 행위예요.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화가 미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 그때 11살이었어요. 러시아에서 저랑 같이 지내던 아이입니다.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잠깐 절뚝이고 있었지만 눈은 늘 반짝이는 아이였어요.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세상이 넓다는 걸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 나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북한으로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년단에 들어가야 해요. 주말도 없이 조직 생활을 해야 하고 이념 교육, 집단 행동, 동원 아이다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17, 8살이 되면 군대에 끌려가서 최소 10년을 복무합니다. 게다가 연저제 걸린 집안 아이로 자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의 오점이 자식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입니다. 당에 충성하기 전에, 수령을 모시기 전에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그 생각에 미치자 무언가가 제 안에서 결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한번 내려앉으면 다시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결심이었어요. 나는 이 아이를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해야겠다. 그런데 그 결심의 불을 지피는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소환 명령이 내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평양 본국에서 보위부 해외 반탐 과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직접 날아왔습니다. 보위부 해외 반탐과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인원들 감시하고 이탈이나 불충 징후를 포착하는 부서예요. 이 과장이 직접 날아왔다는 건 저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과장은 덩치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어요. 눈이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를 맞았어요. 차를 한 잔씩 받아들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그리고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왕 온 김에 두 대표 가족들 다 같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소? 저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 전부를 한 번에 데려가겠다는 건 우리가 흩어지지 못하게 묶어두겠다는 뜻이에요. 저 혼자 들어가면 아내와 아들이 러시아에 남을 수 있는데 가족을 전부 함께 귀국시키면 우리한테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이도 아내도 전부 북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는 체제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죠. 저는 21번 골랐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과장 동지,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리를 다쳤거든요. 부러진 건 아닌데 아직 걷기가 불편한 상황이라서 장거리 이동이 무리입니다. 과장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구실대지 마시오. 당의 지시를 이행하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하오? 그 말에 저는 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어요. 다리를 다친 11살짜리 아이를 기차에 싣고 비행기에 태워서 강제로 끌고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외교관이 병든 자식을 질질 끌고 다니는 걸 러시아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도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부대표인데 다리 다친 아이를 끌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태워서 데려가라는 말이오? 외국인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소? 외교관이 병든 자식 끌고 다니는 꼴이 말이 됩니까? 당의 지시를 거부하는 거요? 거부가 아니라 현실 문제요. 내가 먼저 들어가서 책임지겠소. 가족은 내가 나중에 따로 데려갈 테니 과장 동지는 먼저 들어가시오. 둘이서 한참을 싸웠습니다. 아마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사무실 안에서 북한 외교관과 보위부 과장이 고성을 주고받는 걸 아무도 몰랐겠죠. 결국 보위부 과장은 혼자 귀국했습니다. 가족을 한꺼번에 데려가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생긴 것뿐이었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탈출, 망명. 그 단어를 머릿속으로 저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두렵지 않냐고요? 솔직히 두렵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오히려 막막하던 머릿속이 갑자기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선택지가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귀국해서 체제의 손에 모든 걸 맡기느냐, 아니면 내 손으로 내 가족의 운명을 바꾸느냐. 저는 내 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는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귀국 명령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불안해했는데 보위부 과장까지 직접 날아왔다 갔으니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아내가 저를 봤어요. 나 이제 북한에 안 돌아갈 거요. 망명할 거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요? 시아버지가 공화국 영웅이고 당신이 대외경제성 부대표인데 그 집안이 망명자 집안이 되라고? 우리 친정 집안도 다 간부 집안인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를 봐요. 이 아이를 북한에 데려가면 소년단 들어가서 동원되고 크면 군대 10년 이상 가야 하오. 우리가 그걸 원하오? 북한에서 못 살아요? 우리 집안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아내는 강경했습니다. 당연했어요. 충성분자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간부이고 친정 집안도 다 충성 집안이고 망명이라는 건 그냥 나쁜 선택이 아니라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숙모 얘기를 해야겠다고요. 여보,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 숙모가 성경책 팔다가 보위부에 잡혔소. 10년형 받고 수용소에 갔소. 그리고 우리한테 연좌제가 걸렸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오? 사실이오. 왜 지금 말하는 거요? 말하면 당신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제 알아야 하오. 내가 귀국하면 조사를 받소. 그 조사가 어떻게 끝날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지 않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북한 들어가면 뭐가 돼요? 연좌제 걸린 집안 아이로 군대 끌려가면 뭐가 돼요? 나는 이 아이한테 다른 미래를 주고 싶소. 당신이 따라오지 않으면 나 혼자라도 갈 거요. 하지만 같이 갔으면 하오. 아내는 그날 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요. 그 다음 날도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알았소. 당신 따라가겠소. 저는 속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여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권이거든요. 여권을 대사관에서 보관하는 게 원칙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신청해서 꺼내 쓰는 방식이라 탈북하려면 먼저 여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우리 참사부는 대사관과 800km나 떨어진 독립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부대표로서 제 여권과 가족 여권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내 여권, 아들 여권, 제 외교관 여권 전부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보위부도 저를 믿었어요. 워낙 충성분자 집안 출신이고 9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권 회수를 따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결국 저한테 하늘이 준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9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었어요. 저는 러시아 실세 검찰 총장의 오른팔로 일하는 검사랑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연락처를 서로 갖고 있고 때로는 같이 술도 마시고 집에도 놀러가는 사이였어요. 경찰 간부들과도 가까웠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저는 북한 외교관이기 이전에 이 도시의 인맥망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북한 보위부가 러시아 땅에서
저를 붙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북한 땅이 아닙니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관은 주재국 경찰이 체포할 수 없어요. 북한 보위부가 러시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 해도 제 러시아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아예 긴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내와 아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혼자라면 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가족이 있으면 달라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속전속결로 해야 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 한국과 연결을 합니까?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길을 가다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지,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탈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오히려 고위급 탈북의 아이러니예요. 정보를 많이 알수록 탈북 방법은 모릅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쓰는 루트나 방법, 저는 그런 걸 접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를 달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습관적으로 주변 차량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달리는 차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 번호판 외교관 차량이에요. 그리고 번호판 앞자리 숫자가 한국 영사관 코드였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영사관 차량이 제 눈앞에 있었어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빠르게 생각했어요. 저 차를 세워야 한다. 저 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영사관 차량 바로 뒤에 붙었어요. 그러자 앞 차가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당연하죠. 뒤에서 북한 외교관 번호판을 단 차가 따라붙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러시아 차선을 이용해서 영사관 차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가로막아 세웠어요. 내려서 창문을 두드렸어요. 창문 좀 내려주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창문 안에서 한국인 직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차로 뛰어가서 또 따라붙었습니다. 한 번 더 막아서고 한 번 더 두드렸어요. 그래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차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 있었어요. 숨을 고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 외교단 봉사 책자 러시아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 받는 두꺼운 책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모든 나라의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관 연락처가 다 나와 있어요. 저도 그 책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와서 꺼냈습니다. 한국 영사관 페이지를 찾았어요.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연결됐습니다. 저는 북한 경제무역참사부 부대표입니다. 한국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혹시 이 전화가 감청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이 순간 보위부가 듣고 있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잠시 후 직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민스크행 티켓을 구하세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민스크로. 그 다음 우크라이나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빠르게 생각했어요. 저 차를 세워야 한다. 어떻게든 대화를 해야 한다.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 기회냐 싶었어요. 저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한국 영사관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었어요. 그러자 앞 차가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당연하죠. 뒤에서 북한 외교관 번호판을 단 차가 붙어오니까요. 그 직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북한 외교관 차량이 자기 차를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건지, 외교적 충돌이 생기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빠르게 달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 영사관 차량과 북한 외교관 차량의 추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러시아 차선을 이용해서 앞차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가로막아 세웠습니다. 내려서 창문을 두드렸어요. 창문 좀 내려주세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문 안에서 한국인 직원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당연하죠. 쫓아오던 북한 외교관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고 창문을 두드리니까요. 그런데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내 차로 뛰어가서 또 따라붙었어요. 한 번 더 막아서고 한 번 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열지 않았어요. 국가보안법이 있으니까요. 북한 외교관이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걸면 함부로 응대했다가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직업적인 판단으로는 맞아요. 그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결국 그 차는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차 안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때 생각난 게 외교단 책자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면 외교단 봉사 책자라는 걸 받아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모든 나라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관의 연락처가 다 나와 있는 두꺼운 책자예요. 저도 그 책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책자를 꺼냈어요. 한국 영사관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북한 경제무역참사부 부대표입니다. 한국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렸습니다. 1분이 10분 같았어요. 전화기를 잡은 손에 땀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혹시 이 전화가 감청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보위부 어딘가에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다시 나왔어요. 공항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민스크행 티켓을 구하세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민스크로. 그 다음 우크라이나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였어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짐 챙기라고. 그런데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밥 먹으러 나가자고. 황당하죠? 이 판국에 무슨 밥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판단했습니다. 최대한 평범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움직여야 한다고요. 갑자기 짐 싸서 뛰어나가면 누군가 이상한 낌새를 챕니다. 우리 주변에는 보위부 요원도 있고 북한 기업 사장들도 있어요. 누군가 이상한 낌새를 챘다가는 끝이에요. 우리는 가족 셋이서 차를 타고 동네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가는 길, 근처에 있는 파크인 호텔 옆 레스토랑이었어요. 넓은 주차장이 딸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어요. 아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신나게 먹었고 아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면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공항 가는 경로를 계산하고 혹시라도 감시가 붙어 있는 건 아닌지 주위를 살피고 티켓 발권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를 한쪽에 세웠어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왔어요. 제가 미리 불러놓은 택시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거기 두고 택시로 짐을 옮겼습니다. 북한 외교관 번호판이 달린 폭스바겐 폴로를 그 주차장에 그냥 세워두고 떠난 거예요. 번호판 달린 차를 몰고 공항에 가면 안 됩니다. 북한 외교관 차가 공항으로 가면 누군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택시를 타고 풀코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긴장됐습니다. 아무리 제가 러시아 인맥이 좋고 외교관 신분이 보호막이 된다고 해도 가족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상한 사람도 없었어요. 발권 창구로 갔습니다. 민스크행 티켓 3장. 저는 외교관 여권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발권했어요. 저는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 이 나라 법을 어긴 것도 없고 외교관이
여행하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 경찰은 외교관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북한 보위부도 러시아 땅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설령 보위부가 러시아 경찰한테 협조 요청을 해도 그 협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이미 러시아를 떠나 있어야 했어요. 속전속결.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아들은 공항이 신기한지 두리번거리면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아내 손도 잡았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탑승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돌아보는 순간 멈추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9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을 보낸 곳이었어요. 그 도시가 창밖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스크에 내렸습니다. 벨라루스의 수도예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그제야 조금씩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러시아를 빠져나왔구나. 여기까지는 왔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스크는 경유지예요. 목적지는 훨씬 멀었어요. 영사관에서 알려준 대로 다음 목적지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였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인 그 도시예요. 그때만 해도 평화로운 도시였어요. 유럽풍 건물들이 아름답게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키이우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독일 함부르크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또 티켓을 샀어요. 또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비행기가 또 나타나서 신났습니다. 저는 어딘가를 통과할 때마다 혹시 우리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진 않을까? 출입국 심사에서 막히는 건 아닐까? 긴장하면서 외교관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통과됐어요. 외교관 여권은 강력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입국 심사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통과시켜줬어요. 그게 이 탈출의 핵심이었습니다. 두만강을 몸으로 건너는 탈북이 아니라 외교관 여권을 들고 비행기를 타는 탈출이었던 거죠. 함부르크에 내렸습니다. 독일이었어요. 한국 영사관 직원이 우리를 마중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얼굴 보고 만나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 직원의 첫 마디가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말에 아내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한국 땅을 밟기 전까지는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난 지 이틀이 됐습니다. 48시간 만에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온 거예요. 북한 외교관 역사상 가장 빠른 탈북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함부르크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등받이에 기했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온몸이 나른해졌어요. 옆자리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내식 트레이를 받아서 신나게 먹고 있었어요. 창가 자리라고 구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9년을 버렸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아버지가 평생 바친 공화국과 결별했습니다.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6년 7월 5일.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합니다. 입국장이 화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안내 방송이 한국어로 흘러나오고 어디선가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여권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수령에 대한 충성 맹세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공항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그날 저한테는 가장 낯설고 가장 벅찬 것이었어요.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러시아에서는 이미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당시 러시아 언론들이 우리 실종 기사를 대대적으로 쏟아냈어요. 폰탄카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였냐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실종된 북한 외교관, 민스크로 달아나다. 따바르시킨 브라스바보드 동지는 자유를 선택했다. 이런 제목들이 달렸어요. 제 인상착의가 상세하게 공개됐습니다.
키 175cm, 검은 바지에 하늘색 셔츠, 검은색 구두, 가슴에 김정은 초상 배지를 달고 있었다. 이렇게요. 제가 타던 차도 특정됐어요. 폭스바겐, 폴로, 외교관, 빨간 번호판, 0872 북한 대사관 코드라는 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0782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번호라는 것도요. 제 상관이었던 윤종호 대외경제상, 그 사람이 러시아 경찰서에 직접 저를 실종 신고했더군요. 단순 실종으로 신고한 거예요. 한국으로 망명했다는 생각은 못한 거겠죠. 워낙 충성분자 출신이니까요. 그 사람 눈에는 제가 갑자기 사라진 거로 보였을 겁니다. 나중에 그 기자한테 제가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고 판나주울에 있는데 왜 갔는지 알면서 뭘 물어보는 거요. 이렇게요. 기자가 뭐라고 답했는지는 몰라요.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원이라는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저는 외교관 출신이라 일반 탈북자들과는 분리해서 따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사도 받았어요. 9년간 러시아에서 알게 된 것들, 북한 대외경제성의 운영 방식, 벤츠 수입 루트, 명어부대, 업무, 그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길었고 반복됐고 때로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 문화 충격도 컸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나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물건이 종류별로 가득 진열되어 있었어요. 24시간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도 해가 지면 닫히는데 밤중에 불을 켜놓고 물건을 판다는 게 처음에는 낭비처럼 느껴졌을 정도였어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과일만 해도 수십 가지였고 고기 코너는 가짓수를 셀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서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많은 게 다 먹을 거라고 북한에서 쌀 한 가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던 시절을 살았던 몸으로는 그 풍경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내는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가끔 밤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형제들 생각도 난다고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우리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 그 걱정이 아내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처음으로 웃는 걸 봤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거기 선생님이 참 밝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써준 거예요. 아내가 그 성적표를 들고 오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웃었습니다.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 순간 저도 처음으로 진짜 잘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달랐어요. 아이들은 적응이 빠르거든요. 한국에 온 지 몇 달도 안 돼서 친구들을 사귀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K-팝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와서 이 가수 알아요? 이 드라마 봤어요?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저는 반이나 못 알아들었지만 그 아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였어요. 말을 할 때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말 한마디가 기록되어서 나중에 불려가는 일도 없어요. 밤에 자다가 오늘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게 있나 하고 식은땀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해방감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짜가 됐어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봐도 되는 것. 하고 싶은 말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주말에 어디를 가든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자유였어요. 아내가 아직도 반반이라고 합니다. 잘 왔다는 생각 반. 가족을 두고 와서 서운하다는 마음 반. 저는 그 마음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당연하거든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반반이 아니라 완전히 잘 왔다는 쪽으로 기울 날이 오기를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어느 날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였어요. 화면에 포로가 된 병사들 얼굴이 나왔어요. 앳된 얼굴들이었습니다. 앞니가 빠진 채로 인터뷰하는 아이도 있었고 눈이 텅 빈 것 같은 아이도 있었어요. 북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온 아이들.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 가족한테 알릴 방법도 없는 아이들. 저는 그 얼굴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러시아에서 귀국했더라면 제 아들이 지금 저 나이쯤 됐겠죠. 러시아어를 할 줄 아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통역 요원으로, 아니면 그냥 총알바지로. 저는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두꺼운 약학 교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약학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길을 찾아낸 거예요. 저는 문가에 서서 한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아버지, 왜요? 저는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보고 싶었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9년 동안 저는 수령을 위해 살았어요. 수령의 벤츠를 구하고, 수령의 비누와 팔찌를 구하고, 돈을 벌어다 바쳤습니다. 그게 충성이고 영예라고 믿었어요. 아버지가 공화국 영웅이었고, 저는 그 뒤를 잇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인민경제대학을 선발 과정 없이 들어가고, 대외경제성에 입성하고, 러시아로 파견 나가고, 모든 게 그 충성심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충성의 끝에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숙모의 죄를 제한테 뒤집어 씌운 연좌제였습니다. 아들 다리 다쳤다는 말도 구실이라며 강제로 데려가겠다는 보위부 과장의 명령이었어요. 충성한 사람한테 체제가 돌려준 것이 고작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 밤 아버지 생각을 오래 했어요. 황해남도 신원 광산에서 곡괭이를 들던 아버지, 전쟁터에서 공운을 세워서 공화국 영웅이 된 아버지, 현대 정주영 회장의 건설 장비를 처음 받아보고 감탄하셨던 아버지, 당에 목숨 바쳐 충성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충성이 아들인 저한테 엘리트 코스를 열어줬고, 저는 그 길을 따라 수령의 벤츠를 수입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벤츠가 123도로를 달려서 평양 호위국 창고에 들어가는 동안 함경도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진실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외면했다기보다 보이지 않았어요. 체제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으니까요. 보이지 않도록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유는 거저 오지 않습니다. 저는 9년의 경력을 버렸고, 아내는 부모 형제와 영원히 이별했고,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게 자유의 값이었습니다. 그 값이 크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맞아요. 큽니다. 그런데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뉴스에 나오는 북한 군인들, 저 어린 얼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 아이들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을 텐데, 그 부모들은 자식이 전쟁터에 갔는지도 모르고 있을 텐데, 그리고 혹시 제 아들이 저기 있었다면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 저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년을 은둔하다가 처음으로 세계 북한 인권 대회에서 얼굴을 드러냈어요.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는데 솔직히 떨렸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서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해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했어요. 지금은 미래한반도협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 군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직접 나서서 관련 기관들을 만나고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한테 선택지를 주고 싶어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통일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처럼 충성하다가 버려진 사람들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장마당을 떠도는 사람들이 있고,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김치를 먹고,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들이 약학대학을 졸업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 고향 모란봉구역을 한 번만 더 걷고 싶습니다. 어릴 때 학교 가던 그 골목을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군복을 입고 걸으시던 그 길을요. 황해남도 신원 광산의 광부 아들이
공화국 영웅의 아들이 김정은의 벤츠를 수입하던 사람이 지금은 서울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하루 한 번만 더 생각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